자, 오늘 우리는 비교 2 와서 비교 연습을 좀 해볼 거야. 비교는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할 겁니다. 다음 주까지 비교 연습을 하면서 비교를 주구장창 끝내는 거야. 총 5문제를 풀 거고요. 쌤이 사실 오늘 교재에도 참고 자료라고 해서 추가 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 시간 여건에 맞춰서 추가 연습을 할 수 있다면 그거를 풀어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카톨릭대 문제. 2022학년도 기출문제 B형 3번. 논제를 보니까 제시문 가나다의 예술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여 서술하세요. 되게 노멀하고 평범한 비교 문제인데 글자 수는 500자, 600자니까 되게 평범한데요. 600자 안에 3자 비교를 하는 거는 좀 타이트한 거야. 생각해봐. 우리가 좀 표를 그려야 되거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 이 표를 여기 128페이지 아래쪽에 한번 그려보세요. 왼쪽에 그리면 좋을 거야. 공통점, 쟁점, 가나다.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지. 공통점, 차이점, 가나다. 그렇지. 우리 이거 채워야지. 그 다음에 화제는 뭐야? 예술이야. 되게 넓어. 한 단어 수준이잖아. 무조건 화제고 예술에 관한 게 얼마나 넓어. 그러니까 뭐가 쟁점으로 나올지가 사실은 모르겠어. 뭐 예술의 뭐 역사야, 배경이야, 원인이야, 개념이야, 의미야, 뭐 별게 다 나올 수 있어. 얘가 화제고 얘가 구체적인 교집합이 있으면 얘도 쓸 수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쟁점 2개 잡아서 써야지. A쟁점, B쟁점. 둘 중 하나는 되게 명쾌하게 보여야 돼. 둘 다 막 애매한 좀 불명쾌한 쟁점 쓰면 안 돼요. 하나는 반드시 명쾌한 게 나와야 돼. 그게 설계된 쟁점일 테니까 그거는 이제 찾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또 하나 찾으면 되겠죠. 그럼 봐봐. 이게 총 몇 개를 채워야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다가 핵상을 한단 말이야. 핵심 상수 쓴단 말이지. 그치? 왜냐, 하나가 다 정답이야. 정답의 내용을 우리가 딱 2장만 해놓고 뒷받침을 안 하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야. 이게 정답입니다 하면은 보충 설명해야 돼. 뒷받침 해야지 좀 설득이 잘 된단 말이야. 봐봐. 핵심 상수. 그럼 100자잖아. 50자야 2번이니까. 100자 6개야. 이것만 해도 몇 백자? 600자야. 근데 이거 전체가 600자란 말이야. 그럼 어떤 상황이야? 풀버전 100자로 뒷받침 못해. 그러니까 엄청 짧은 2문장 쓰든지 아니면 길게 1문장 쓰든지 밖에 못하는 거야. 이거 타이트하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아주 디테일들을 많이 쓸 수는 없다는 얘기이긴 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둘 중 하나 고민해보면 어떻게 좋을까? 길게 1문장이 좋을까? 짧게 2문장이 좋을까? 쓴다면. 조절할 수 있다면 짧게 2문장이 좋아요. 길게 1문장보다. 짧게 2문장 쓰는 게 선생님이 방금 말했듯이 2장과 뒷받침의 관계인 거야. 그래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이제 내가 말한 정답에 대한 보충을 하는 그런 식의 구조적인 이득을 누릴 수가 있다. 물론 이게 좀 힘든 경우에는 그냥 길게 1문장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장 1단이 있거든. 길게 1문장 쓰는 게 사실은 내용적 알맹이를 더 많이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해. 핵상 쓰면은 핵심 논지를 어쨌든 반복을 하게 되거든. 반복에서 약간의 그 비효율성은 있어. 근데 1문장만 쓰면 그 비효율성은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쌤이 이제 정해준다면은 사실은 컴팩트하게 파악해서 핵상을 쓰는 게 좀 더 좋고 내가 이제 디테일을 너무 많이 찾아놔서 이거를 1문장으로 쓰는 게 좋겠다 판단되면 그렇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좋은지 우리가 개별적으로 또 한번 첨삭하면서 또 평가해 볼 거니까요. 쟁점은 2개 잡아야지. 2개 쟁점을 포기하는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야.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조금 쓰라고 너무 분량이 모자라가지고 좁게 요구해서 우리가 이제 쟁점 하나밖에 못 쓰는 경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지금 정도까지는 이제 2개를 잡을 수 있고 만약에 3자 비교인데 400자로 요구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쟁점 하나만 쓴다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2개 잡아 써야 돼. 여기까지가 이제 논의죠. 논제 분석이죠. 사실 논제 분석할 게 별로 없는 거야.
여기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문제를 풀면 돼요. 단어 다 3개 있지? 이제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쌤이 한번 시켜볼 거야. 여러분에 대한 그 스피드 테스트 겸하여 쌤이 몇 분 드리냐면은 갑자기 시간 된다 그러죠. 몇 분 드릴 거냐면 20분 줄 거야. 20분 안에 여러분 요걸 채워야 돼. 각각의 독해 끝내고 요거 2개 잡아서 채운 다음에 쌤 보여주는 거야. 20분이면은 적게 주는 거냐? 솔직히 아니에요. 실전 가면 이거 15분 내에 채워야 돼. 근데 우리가 아직 그 실전 단계의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20분 주는 거 알겠죠? 좋아. 20분 드릴 테니까 채워서 쌤 보여주자. 시작하세요. 같이 해볼까, 이제? 할만하죠? 우리 시간 안에 이제 잘 했고요. 오히려 3분 정도 남았네. 잘 했고요. 사실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500자, 600자 정도짜리 문제는 15분에서 한 16분, 17분 요 사이에 개요를 마무리하면 되고, 글쓰기도 어떨까? 글쓰기 똑같아. 우리가 전체 시간의 절반 잘라서 독해한다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500자짜리 문제는 표준이 30분 주어지는 거야. 500자짜리 문제는 30분 정도 주어지는 게 표준이고, 그럼 30분 중에 15분을 독해하는 데 쓰고, 15분을 글 쓰는 데 쓰면 돼. 근데 우리는 나중에 500자 글쓰기를 10분 내로 완성하는 걸 목표로 훈련을 이제 계속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독해를 할 때 15분보다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지. 15분에서 20분 사이를 독해를 하고 독해가 잘 정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글을 한 10분 정도 내외로 쓰는 그런 연습을 하면 돼. 사실 그렇게 조금 시간을 단축해야지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딱 주어진다고 했을 때 30분 딱 정확히 맞춰서 글을 쓰면 안 되고 최소한 2분, 3분을 남겨두고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글을 급하게 쓰게 되거든. 아무래도 쓰고 나서 다시 읽어보면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고칠 시간까지 해서 그렇게 조정한다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 아직은 그 시점이 안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직 그 시점까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속도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4월 달이니까 보도록 하죠. 가부터 한번 볼까? 우리 머릿속엔 아직 이제 예술이라는 것밖에 없어. 쌤이 학생 입장에서 항상 읽으니까 예술밖에 모르고 가부터 먼저 읽기로 한 건 그냥 가가 짧아서 그래. 나에는 약간 시가 중간에 보여가지고 나를 먼저 읽고 싶지는 않고 다도 뭐 그냥 잘 모르겠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 그냥 가부터 보는 거야. 인간의 삶에서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오케이. 그럼 일단은 이 문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단어는 뭐야? 미적 가치죠.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술밖에 없는데 미적 가치 하는 순간 예술이 떠올라. 미적 가치 중요해 보이죠? 적는 거야. 화제랑 관련된 단어, 직결된 단어잖아.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근데 얘랑 윤리적 가치가 불가분의 관계 뭔 말이야? 분리될 수 없다. 아주 연관성이 깊다. 얘랑 윤리적 가치가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근데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어. 이 연관의 구체적 방향이 중요하다면 보충 설명해 주겠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넘어가지. 고대로부터 인간은 예술을 통해 뭐야? 화살표네. 예술 얘잖아. 얘가 예술이죠. 통해선 요건데? 혹시 통해서 요건가? 윤리인가? 보니까 도덕성 강화. 그러네. 이거네. 윤리나 도덕이나 그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 불가분의 관계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설정이 됐네요. 예술, 도덕성으로 가는구나. 일찍이 공자는 시에서 일으키고 예에서 서며 악에서 완성된다라고 말하였다. 되게 중요한 얘기야. 무슨 뜻이야 이게? 공자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시에서 일으키고 예에서 서며 악에서 완성된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감이 잡혀? 모르겠어. 이게 정답이야.
쌤이 일부러 그렇게 막 얘기한 건데, 모르겠는 게 정답인 거, 모르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아? 물론 공자님을 좋아하면 이제 이거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배경 지식이지. 이거 보면은 이거 자체가 무슨 말인지 딱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 아니, 예술을 통해서 도덕성 기른다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대충? 라고 껴맞추는 것까지는 얼추 되는 거죠.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 이상의 디테일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알겠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넘어간. 대충 뭐 예술 통해서 뭐 한다는 얘기지. 도덕성 기른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도덕성에 관련된 게 예에서 선에게 있었잖아. 이게 예가 도덕성이겠죠. 그 다음에 또한 공자는 춘추전국 시대 정나라의 음악은 음악 예술이지? 인간의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비판했고. 봐봐, 이거 예시인데 예시 안 적어도 되지만 설명을 위해서 적어볼게. 지금 누구냐면 정나라의 음악이야. 정음악이라고 할게. 근데 이게 인간의 마음을 어지럽힌대요.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보면은 뭐야? 부도덕이겠네. 그러니까 마음을 약간 나쁜 마음을 만든다는 거야. 그럼 뭐라고요? 비판했고라고 해서 이러면 나쁜 음악이라는 거야. 지금 뭐가 있냐면은 예술이 도덕성을 높여야지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하면 나쁜 음악인 거야. 여기서 우리가 사실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정나라 음악도 음악 자체로서 뭔가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마음을 어지럽혀서 도덕성을 낮춘다고 하여서 이 음악이 나쁜 음악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음악이 음악 자체로서 갖는 그런 가치보다는 도덕성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관련된 수단적 가치로서가 좀 더 부각되는 중이야. 얘는 이제 이걸 딱 보면서 이거 수단이구나. 수단이고 도구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사실 감지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반면 아악은 인간의 성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딱 나오죠? 뭐 반대 예시니까 뭐 같은 말이지. 그지? 인간은 예술을 통해 화살표죠. 인격을 도야함. 이거죠? 예술, 인격을 도야함. 도덕성이죠. 진정한 인간다움을 이룰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 덕성을 높인다는 같은 뜻으로 보이고요. 는 공자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예술이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고 뭐 똑같은 말이네, 그치? 도덕적 품성 함양. 백성 교화도 같은 얘기죠. 근데 방편이 있다는 말은 뭐야? 수단이죠. 그치? 다 나왔네. 그쵸? 결국 예술은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어떤 의미의 조화인지 알죠? 그치? 미적 가치를 통해서 윤리적 가치를 높이는 게 바로 그 조화의 방향이야. 함으로써 인격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격 형성까지 사실 묶여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인품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엔 다 똑같은 소리하고 반복된 논쟁 다 정리했어요. 정리해보자면 예술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음악을 주로 얘기했는데 소재는 이거는 도덕을 높이기 위한 도구이며 도덕을 잘 높여야지 좋은 음악이고 그렇지 못하면 나쁜 음악이다 라는 것까지 파악을 한 거예요. 예술의 어떤 그 도덕성 함양이라는 수단적인 가치가 부각이 되는 글이다.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가만히 읽었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거든. 근데 우리 예측을 해보는 거야. 물론 하나만 읽고 예측을 벌써 할 필요는 없어요. 해볼 수는 있어. 뭘 할 수 있냐면 확실한 거 가지고 하는 거야. 여기서 예술은 윤리성을 위한 도구였어. 그럼 혹시 너는 다른 거를 위한 도구이니? 혹은 너는 도구 따위가 아니고 예술 자체가 중요한 거니? 라는 걸 물어볼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 다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치? 그렇게 흘러가죠. 그치? 이런 거 우리가 따져볼 수 있었고 사실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좋은 예술, 나쁜 예술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도구다 보니까 도구가 목적으로 한 기능을 잘 수행해야지 좋은 거고 아니면 나쁜 예술이었다 라는 게 또 가능했죠. 예술에 대한 뭐야? 선악 혹은 뭐 경중 혹은 좋다 나쁘다 선호의 판별이 가능했다. 재심 나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죠. 문학에서 참여와 순수의 문제는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전제로 설정된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단어는 뭐죠? 문학이죠. 왜? 문학이 예술이니까.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주목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의 첫 문장도 그렇게 써 있었거든.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관계. 여기서도 뭐야? 문학과 사회의 관계. 아마도 여기 문학이 나올 것이고 문학이 예술이니까 얘가 사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게 뭔가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네. 시인 김수영과 평론가 이어령. 유명한 분들이죠. 특히 김수영이 더 유명하죠, 우리한테. 사이에서 벌어진 불온시 논쟁은, 불온시는 문학 중에 하나잖아. 논쟁은, 논쟁하니까 싸우나 보다. 1960년대 대표적인 순수 참여 논쟁이다. 뭔 말이지. 근데 사실 우리 문학적 상식으로 순수 문학이 뭔지 대충 알아요. 그치? 참여 문학이 뭔지도 대충 알죠? 그치? 이게 교과 상식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볼 수도 있지만, 모른다고 전제 깔고 해도 상관없이 풀 수 있었어. 김수영이 보기 당시 현실은 여기 사회 현실을 말하는 거겠지? 사회 현실은 어떻대? 독재, 빈곤, 무지, 허위, 속물근성으로 인해 거대한 혼돈의 현장이었다. 개판이었대요. 사회가 이제 혼돈의 사회였다. 라고 우리가 보충할 수 있었고, 이 혼돈의 사회랑 이 문학, 아마도 아까 여기서 말했던 뭐야? 이 불온시라고 하는 이 문학이 어떤 관련이 있겠죠? 김수영 얘기가 주목되고 있으니. 특히 당시는 정치적 검열과 탄압으로 인해 창작의 분위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다. 이 혼돈 사회 얘기하는 거야. 검열되는 사회. 이거 자유롭지 못한 사회인 거죠. 검열과 탄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자유박탈이었으니 혼돈 사회라고 하는 게 주로. 이에 신작을 써놓고도 발표하지 못했던 김수영에게 당시 현실적인 억압을 돌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 현실,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돌파한다니까 얘를 개선시키는 게 중요한 화두였어요. 그에게 있어 발표하지 못한 모든 시들은 현실 비판적 내용이 담긴 이른바 불온시를 이루었다. 이제 이 불온시가 우리 뭔지 문학적 상식이 있지만 현실을 비판하는 시인 거야. 그는 모든 불온한 시, 내용의 시가 거리낌 없이 발표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화살표 치고요. 영광된 사회가 올 것이라 주장했다. 지금 얘가 이것이 현실 비판적인 불온 시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어야, 그지? 얘가 이제 발전할 수 있어야 발전된 사회가 온다. 여기 이러한 사회의 혼돈과 자유 억압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쌤이 다시 써볼게. 그럼 이거를 이 영광된 사회라고 했는데 얘랑 반대되는 측면이죠. 영광된 사회가 온다고 했는데 이 영광된 사회는 사실은 뭐야? 자유로운 사회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사회 발전의 구체적인 모습일 거야. 혼돈의 사회에서 부각된 게 검열이고 탄압이었죠. 그러니까 영광된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일 거야. 김수영은 이러한 생각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유를 위해서 뭐야? 거꾸로 화살표. 자유를 위해서 비상해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비상은 뭘까? 아마도 현실 비판이 비상이 되겠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 거야. 피의 냄새인지 뭐예요? 현실 비판, 현실 참여를 얘기하는 거지. 피로 참여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뭐야? 자기 희생이 포함되어 있겠지. 뒤에 나오죠? 이 작품에서 김수영은 자유가 자기 희생을 통해 얻어진다는 개념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참여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그런 참여를 말했죠. 그걸 통해서 자유로운 사회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작품 속에서 소시민적 무능을 극복하고 사회적 주체로서 등장하는 김수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니까 사실상 이렇게 희생해서 참여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시민적 무능 극복하고 주체로 등장하는 거니까 개인적인 성장의 논의이기도 하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얘는 좀 보조적이긴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불온시라고 하는 현실 비판적인 문화 이 잘 발달되고 펼쳐질 수 있어야 자유로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심플한 논리였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순수 참여 논쟁이라고도 했잖아. 여기도 뭐가 있냐면은 김수영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현실 참여적인 자기 희생적 역할을 전혀 못하는 순수 문학은 쓰레기였을 거야. 그치? 나쁜 문학이었겠지.
마치 이거랑 비슷해. 문학작품이 사회 자유를 높이지 못한다면 나쁜 문학인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이제 문학이 좋다 나쁘다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브론 시가 이렇게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주는 브론 시가 좋은 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쁜 시죠. 라고 이제 굿배드 판별이 가능하구나. 얘도 이제 결국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는 브론 시인은 사실 시 자체로서 중요하다기보다 결국 얘가 목표이니까 이 목적을 목표로서의 기능이죠. 목적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더 부각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수단적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최시문 가와 나의 비교를 통해서 이미 쟁점을 좀 잡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럼 예술의 기능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예술의 기능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최시문 가는 뭐였어? 덕성을 함양하는 거였어. 이제 사람의 도덕성이니까 덕성이라고 할게. 최시문 나는 사회의 발전, 사회의 자유죠. 자유로운 사회가 예술의 기능인 거야. 그러니까 사회의 자유를 높인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있었어. 둘 다 지금 보니까 수단적인 거야. 얘도 수단적인 거란 말이야. 그리고 사실 또 있지. 좋은 예술, 나쁜 예술이 이제 구분된다. 예술에 대한 뭐야? 선악 판별? 혹은 이제 선호 판별? 이제 좋다, 나쁘다 판별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사실 쓸 수 있지만, 뭐, 세네 개 잡는 것보다 그냥 2개 집중하도록 하면, 요 정도까지도 써놔도 될 텐데. 그럼 얘는 뭐로 잡아야 돼? 수단이다. 그럼 수단이랑 반대로는 우리가 뭐가 떠오르지? 얘는 수단적 존재다. 수단적인 가치가 있다. 그럼 반대는 뭐야? 얘는 스스로가 목적이다라는 거야. 목적적 가치죠. 아직 모르죠. 사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지위라고 볼 수 있어. 수단적 지위를 갖는다, 목적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표시를 본다면, 우리는 여기다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예술의 기능이 뭐냐? 너는, 만약에 얘도 수단이면요. 님들아, 얘도 수단이면 수단이잖아? 차이점이 아니지. 그럴 땐 얘가 여기로 가야 돼. 얘가 수단이 아니라면, 그때는 차이점이 되니까 얘는 적절한 쟁점이 될 겁니다. 이렇게 2개를 잡아놓고 나면은 이 2개를 가지고 제시문 다를 읽어 들어가면 조금 더 효율적이겠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아주 훌륭하죠. 다를 보니까 다 여기다 써볼까? 제이 스톨니츠는 미학과 비평 철학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 일단 뭐지? 예술을 위한 예술.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뭔 말인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앞에 2개를 고려했을 때는 예술은 예술을 위한다 라고 해서 예술 자체가 목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술 자체가 목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술은 예술을 위한다. 이 예술이 무용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예술은 무용하면은 안 된다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인 거야. 예술은 무용해도 돼. 여기서 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가치, 다른 기능 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말이죠. 유용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업주의에 물든 도구적 문화를 요구할 때, 도구적 문화라고 하는 게 다 나오는 거야 이제. 우리가 앞에서 수단이다 도구다라는 단어를 못 떠올렸더라도 지금 얘를 보면서 딱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수단적 도구적? 앞에 거가 그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지. 이걸 말할 때 예술을 위한 예술은 그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 된다. 예술은 자유요, 사치요, 꽃장식이고 우리가 자유를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떤 가치라고 좀 부연 설명하냐면 본질적 가치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야. 예술은 본질적 가치다 이런 말이지. 그 자체가 중요하다. 꽃장식이고 태만함에 빠져있는 영혼을 개화시키는 것으로 태만함에 빠져있는 영혼을 개화시킨다. 여기 밑줄 그세요. 이게 뭐냐면 봐봐. 예술이 지금 무용하다고 얘기했잖아. 무용해도 된다고 얘기하죠. 그럼 예술이 아무런 기능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술의 기능이 지금 나온 거야. 뭐야? 태만함에 빠져있는 영혼을 개화시키는 거지. 영혼 개화야. 이게 예술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죠. 내재적 기능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술 자체가 본질적으로 품고 있는 자체적 기능이야. 예술, 영혼 개화다. 근데 사실 영혼 개화라고 쓰는 게, 영혼이라고 하는 게 좀 중립적인 단어로 쓰려면 뭐가 좋을까요? 한 다음에 교과서적으로 여러분이 영혼을 읽을 때는 정신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정신개화. 그럼 무난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술은 정신개화의 역할을 한다. 패러프레이징도 되죠. 는 것으로 예술은 절대로 어떤 것에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외부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얘는 이제 예술의 고유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지. 영혼 개화. 이게 정신이죠. 정신 개화의 기능을 갖는다. 얘네들은 그 외적 기능이고 얘는 내재적 기능이다라고도 구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판단을 하는 것은 판사와 성직자 일이지 예술가의 목표는 아니다. 예술가는 경험을 파악하고 그걸 생기 있게 하고 모든 경험이 지닌 상상적이고 정서적인 기쁨을 즐길 뿐이다. 그게 이제 넓게 보면 정신개화에 포함될 수 있고 사실상 이제 미적 경험이라고도 우리가 압축해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미적인 아름다움을 감각하게 하는 거지. 정서적인 기쁨. 우리가 이제 위대한 예술 작품을 봤을 때 막 감탄하잖아요. 와, 대박이다. 라고 이제 하는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경험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요컨대 예술가는 선악을 넘어서 있다. 즉,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 있다는 거야. 좋은 예술, 나쁜 예술. 이런 걸 판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얘는 선악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죠. 탈가치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지금 쟁점의 후보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 거야. 얘는 탈가치적이야. 그럼 얘는 뭐야? 가치함축적이죠. 좋은 예술이 나쁜 예술이 있었지. 근데 그런 거 없다 그러잖아. 일행이 또 다 되는 거야. 쌤이 말했잖아. 3, 4개 나온다고. 그죠? 쌤이 이미 한 4개 정도 말했어요. 그중 우리 2개만 잘 찾으면 돼. 그래서 중략. 예술은 무감각한 도덕주의자가 상상할 수 없는 황홀경의 상태로 고양시키기 때문에 위대하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이게 곧 황홀경인 거야. 미적 경험, 다른 말로 황홀경이야. 그러니까 꽤 많은 단어들이 얘를 설명하고 있어요. 미적 경험, 정신계와 황홀경. 다 같은 얘기야. 스톨리츠는 미학과 비평 철학에서 시가 도덕적이라든지 혹은 비도덕적이라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이 도덕적이고 이등변 삼각형이 비도덕적이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선악판별 벗어나 있는 탈가치적 존재라는 얘기죠. 유미주의는 절대적 의미에 있어서 미적인 감각만을 불러일으키는, 여기 나오잖아요. 미적인 감각, 미적 경험만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화살표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술의 고유의 기능으로서 이 얘기를 해야 돼. 쌤이 이걸 좀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요 기능이라고 할 때 자꾸 기능이 없다고 쓰는 거야, 친구들이. 아까 막 무용하다라고 나오니까. 기능이 없는 건 아니야. 자체적인 기능이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뭐 다 했지 뭐. 뭐 2개도 잘 적었고 그 이상으로 여러 개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했으니 요 정도 맥락으로 자연스럽게 적혔죠. 그럼 다 쓴 거지. 우리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한번 해보자. 구술을 글쓰기로 제시문으로 모두 예술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예술이 갖는 기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예술이 갖는 지위도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특히나 이렇게 2대1 대비가 되는 거는 꼭 하나 넣어주면 좋습니다. 3자 비교에서 2대1 대비가 발견되면 가급적 쓰시길 바랍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교수님들이. 그 다음에 하나씩 하면 되죠. 이걸 좀 짤막하게 한 2문장 정도 혹은 길게 한 문장이라고 했죠. 먼저 가에 나타나는 예술의 기능은 덕성함양이다. 이렇게 짧게 쓰고 그 다음에 조금만 부풀려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올바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악을, 그 예술을 통해서 성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만 쓰는 거야. 이에 따라 볼 수 있는 예술의 지위는 수단적 지위이다. 수단적이니까 도구로서의 가치 좀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술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덕성, 윤리, 도덕을 함양하는 방편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해주면 되죠. 반면 쌤이 여기 봐봐. 이걸 쓰고 난 다음에는 요거를 바로 이어주는 것도 괜찮은 센스야.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지위 또한 수단적 이렇게 이어가도 돼. 물론 정석으로는
기능지위, 기능지위, 기능지위 말하는 게 정석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면 중간에 한번 바꿔주는 것도 괜찮아. 유기성을 살려서.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면서 제시문화가 갖고 있는 예술의 지위도 또한 수단이다 하면서 비슷하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기능도 또 한번 설명해주고 이렇게 좀 약간 변주적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그 변주가 납득이 돼야 돼.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변주하는 게 이해가 되겠죠. 그게 유용하니까. 그다음 멸로 와서는 우리가 요 얘기 좀 써주는 게 좋아. 제시문 가는 이렇게 가와 나와는 다르게 예술적 지위가 목적이다. 한 다음에 이제 요 얘기로 또 가서 예술은 외부의 목적이 아닌 정신개화 혹은 뭐 미적 황홀 혹은 미적 경험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하면서 다른 것과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여러 번 쓴 것 중에서 요것도 많이 나왔어. 요거지. 여기는 윤리, 여기는 사회발전, 사회정의. 그 여기는 이제 무관하다 혹은 독립이다 혹은 무관. 이렇게 쓴 친구도 많은데 이거 좋은 답안이에요. 쌤도 예시 답안 이렇게 써놨고요. 이건 예술과 타 가치와의 관계. 이것도 전형적인 정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좋았어. 그래서 쌤이 그 정답으로 보여주는 그런 쟁점의 샘플들은 말 그대로 정답의 어떤 이제 좋은 정답들 중에 하나. 여러분이 내가 자기가 적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파악한 것, 내가 좀 더 주목한 것 위주로 글을 한번 써보시고 그게 또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검토하는 게 여러분한테 더 좋은 선택이 될 거야. 그리고 복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쓰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이제 이해한 내용 중에 가장 깨끗하게 이해된 거, 그거를 위주로 한번 재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재첨삭할 때는 좀 다른 것도 도전을 해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게 좋으니까. 알겠죠? 좋아. 여기까지 한번 하고, 우리 한번 쉬었다가 두 번째 문제 필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